계속해서 월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두 분 다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앞으로 바뀔 것이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에 올라타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땅 짚고 수영하는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도 섹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주도 섹터는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박수석 위원님부터 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모든 현상은 상식에서 출발하면 좋아요. 네. 상식에서 출발한다는 건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 뭐 이런 거죠. 네. 이를테면은 요새 국내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금리를 상품으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치면은 이 기업한테는 제가 님이라는 넷 인터레스트 뭡니까? 네. 마진. 네. 이게 그냥 약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네.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에는 예금 금리를 아무리 안 줘도 대출 금리가 한계가 있는데 요새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대출 중단하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총량은 금융은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으로 총량은 규제해서 줄 수 있지만 총량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요. 소위 얘기해서 님이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보면 본업은 이제 예대 마진이잖아요. 부수 업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업무도 하지만 네. 주된 업무 예대 마진을 보면은 뭐 은행 실적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뻔히 보여요. 근데 평가조차도 너무 싸. 뭐 그냥 뭐 퍼밸류로 이익 대비 배수를 뭐 5배수 안 드는 그 기업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건 내 돈을 넣고 회수 가능성과 원본의 안전 가능성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아니 내가 투자한 기업이 한 5년 있으면 내 원본을 다 회수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출발을 한대.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초이스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갖고 있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움직임이 뭐 매일 그 황금 메뚜기만 보셨던 분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 그 투자 같지도 않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1년의 목표 수익률을 생각할 때 작년에 제가 20% 얘기할 땐 다 웃었을 겁니다. 네. 올해 20% 얘기하면 어떨까요? 올해 20%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한 30% 정도는 다 죽었을 테니까 야 이제 다 원금만 하는 거 아닙니까? 20%는 결코 작은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그럼요. 이게 뒤로 가지 않고 20%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홀짝 게임해서 던져가지고 먹으면 100%인데 안 되면 그냥 꽝이야. 내 돈이 다 날라가.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한 1, 2% 빠졌다 해서 밤잠 못 자는 건 뭔가 포트폴리오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은 1년에 수십 번 나옵니다. 어떤 시장도 1년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밤잠을 못 잔다면 이걸 직업으로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자기 평상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이 무너진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걸 멈춰야지 거기서 계속 직진하다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정말 패가망신을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
내 원금을 지키면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을 높은 확률로 취하는 거. 이거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너무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1년에 꽤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줍니다. 관련돼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투자를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 아까 살짝 방향성은 보여주셨거든요. 위드 코로나와 테이퍼링 관련돼서 보고 계시는 주도 섹터가 있다면. 저도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요. 네. 반대 섹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그 반대에 주도 섹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개인들이 8월 31일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들을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가 뭐 저걸 누가 모를 수가 있나 다 개인들도 알만한 내용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를 과연 이제 알만한 내용인지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외국인들 수급이 바뀐 이후에 그동안 개인들이 가장 매수했던 섹터를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5,400억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경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는 시세가 꺾이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 있던 치료제나 백신 관련 이슈가 돼 있던 종목들이 이제 떨어질 때 개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집중적으로 6,8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또 다른 이제 섹터를 보면 서비스업, 카카오나 네이버입니다. 여기서 1조 한 1,400 정도 샀고 결국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떨어지는데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3조 2천억 정도 샀습니다. 결국 IT 성장주가 코로나19 테이퍼링을 앞두고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이제 떨어진 칼날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제약바이오 일부와 플랫폼이나 IT 성장주를 설마 개인이 살까라고 이 방송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여지없이 개인들이 그쪽으로 거의 뭐 몰빵하듯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들을 제외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이나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을 본다면 내용이 이제 바뀌겠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은 매수했던 안타깝지만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이 결국 이제 주도 섹터를 형성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섹터를 골고루 샀지만 그중에서도 보시면은 금융업종에 약 8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 8천 이상 매수는 카카오뱅크를 매도한 분량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매수폭이 상당히 확대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매수했던 물량의 한 70% 가까운 곳이 금융업종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이제 당연히 은행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박수석 의원이나 제가 어느 쪽이 주도 섹터다, 주도주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두 달간 매수했던 섹터들을 본다면은 내가 이 섹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결국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짙대에 나도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쪽에 서서 나는 시장의 주도 섹터 형성되는 쪽에 가느냐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제 갈림길이 좀 들어왔고 네. 지금 이제 본다면 두 달 정도 그 조정을 지금 거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전에 펀드를 운영할 때 경험을 본다면 저 같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가격 조정을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시장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을 얼마든지 선물과 프로그램 물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몇천 원씩 쏟아지면 외국인들이 이제 저가에 여기서 받아가야 될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고 버려야 될 종목은 공매도 환매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급등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형태가 작년 8, 9, 10월 달 조정 이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언제든지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유도되는 섹터 쪽에 몰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수급 자체를 유심히 잘 보신다면 네. 과연 내 포트가 지금 개인들이 매수했던 이 섹터 안에 나도 포함되는가? 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저렇게 설마 당연하다는 종목. 결국에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고 손은 좀 전에 우리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짜릿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탐욕과 이 두려움은
항상 반복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인상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는 축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에서 여유롭게 그 모습을 관전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 차이에서 계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수급으로 또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해드리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는 금융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쪽도 보고 계신 쪽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상식적입니다. 네. 요새 원자재가가 굉장히 좀 폭등을 하죠. 그렇죠. 이 요인은 뭐냐면 국영제와 신경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선 항상 문명적 충돌이 생깁니다.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가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올드 이코노미와 이제 뉴 이코노미의 충돌점인데 네. 이걸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가 올드 이코노미의 캐펙스입니다. 올드 이코노미라면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화석 연료 중심의 이코노미, 석유화학, 그 다음에 석탄, 뭐 이런 쪽, 철강 이런 쪽입니다. 이쪽의 캐펙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가장 큰 돈을 쏟아부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돈 살포가 일어났는데 캐펙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자본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소매 판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올드 이코노미는 펀딩이 안 돼서 죽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미국이 작년에는 이제 그 언택트 수요로 의해서 IT 디바이스를 이제 수요를 했다면은 이제는 보복 소비를 할 때를 기다렸는데 사실 제대로 보복 소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가계 저축률을 보면은 미국의 그 쏟아놓은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미국 가계에 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엊그제 그 소매 판매 지표도 좋아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일자리도 안 가고 그러는데 뭔 돈으로 쓰냐? 미국은 이미 이전 소득을 다 해놔서 가계 소득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저축도 충분하고 구조조정도 끝내놨어요. 그럼 보복 소비를 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공급망 장애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공급망 장애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럼 뭐부터 입을까요? 옷부터 받쳐 입고 가겠죠. 네. 그럼 그 OEM 업체가 어떤지를 한번 OEM 업체의 밸류체인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투자를 어프로치하면은 그냥 뭐 합리적인 기다려보면 알겠죠. 결국은 네. 그렇게 보면은 투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다음 넥스트 주기를 우리는 예측해서 좀 들어갈 수 있다. 네.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주는 어디까지나 생각해보면 상식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의 주도주 섹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함께 정리하고 가시죠.